당신 휴대폰에 내 이름이 왜 곰 같은 룸메이트야? 당신이 곰이지. 그럼 여우야? 무슨 말이야? 곰 같은 여자라는 말이야. 여자다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매력이 없어. 아, 다른 여자들처럼 좀 사근사근하게 다정하게 못해? 오늘 그 친구 와이프 봐. 내일 모레 쉰인데도 아직 소녀 같더라.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마나 여성스러워? 부럽다, 부러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2세 이명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다른 사람의 와이프 이야기를 하며 부럽다는 남편. 그 여자는 임 씨와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어쩌고 한다면서 임 씨도 그렇게 좀 꿈이라며 잔소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음식 솜씨도 좋고 어쩌고 하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남자에게 복수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가장 치사스럽고 기분이 나쁜 것이 비교하는 건데 남편은 아주 다양한 말로 임 씨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것도 남들 앞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도 그런 여자를 만날 것이지 왜 마음에 차지도 않는 임 씨와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런 여자가 남편을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임 씨는 농담이라는 말을 방패 삼아 이렇게 다른 여자와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남자와는 서로 동고동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남은 인생 싹싹 빌며 땅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었죠. 임 씨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둘 다 대학에 진학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 씨 부부는 조금 이르게 다시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결혼 전부터 결혼 후 아이들을 출산한 뒤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쭉 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을 때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이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버리로도 충분하지 않아? 직장 동료들도 와이프가 다 집에서 육아하고 내조하고 그런다던데. 하지만 임 씨는 남편의 제안을 생각조차 안 해봤습니다. 나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왜? 돈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 아무래도 혼자 버는 거랑 둘이 버는 건 다르니까. 한 사람이 번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둘이 벌어서 한 사람 월급은 전부 저금하면 더 좋잖아. 그리고 나도 내 커리어가 있고. 그래서 임 씨는 맞벌이를 지속했습니다. 남편은 임 씨가 내조를 하고 삶의 여유가 있게 살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애 키우고 살림하고 하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으니 그게 싫은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은 임 씨조차 후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년생 남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집안일까지 챙기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성실하게 역할 분담을 하느냐 따져보면 거의 그렇진 않았습니다. 집안일에 서툰 남편은 하면서도 늘 툴툴댔고 제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임 씨는 회사 일도 지친데 집에서까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 씨가 많이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크면서 손이 덜 갔기 때문에 임 씨도 내가 조금 더 움직이자 싶어서 평화를 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 살림은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여유는 늘어났습니다. 그걸 체감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전업주부 얘기는 다시는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용돈 보내드린 거 말이야. 아, 여행 경비. 그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엄마처럼 용돈 많이 받는 사람 없다고 어깨가 올라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 잘 됐네.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임씨도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큰아들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크게 용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남편이 은근히 바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면 임씨는 크게 따지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매달 크고 작게 시집에 흘러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맞벌이하는 상황을 달가워했고 임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 말 듣길 잘한 것 같아. 당신도 같이 버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잖아. 나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니까? 친구들 대부분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빠듯할 때도 있고 부모님 용돈 한 번 마음대로 못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회사를 포기 못하기도 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교육도 시키고 노후 대비도 제대로 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시 본인에게는 조금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꾸미고 다닐 여유는 없어서 옷장은 대부분 무채색 옷들로 가득 찼고 화장되는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딱 사회생활을 할 정도의 관리만 하면서 살게 되었죠.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들은 둘 다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도 두 채가 있었고 남편은 골프를 치고 한정판 장난감인지 뭔지를 모으는 비싼 취미 생활도 생겼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이후 언제부턴가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운동 안 해? 운동? 남편의 말에 임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쪘나 싶어서 뱃살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평범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임씨를 보면서 혀를 찼습니다. 꼭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운동이. 그래? 그럼 나도 골프 배워볼까? 이제 와서 무슨 골프야? 여자들 요가 같은 그런 거 다니지 않아? 당신 퇴근하고 시간 많잖아. 이제 애들도 없는데 그런 거라도 좀 해봐. 내가 시간이 많다고? 집에 와서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 잘 시간이야.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그래도 뭐가 못마땅했는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화장이라도 좀 예쁘게 하고 다녀봐. 주름 보인다. 그러고선 무심히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임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긴 해서 손으로 눈가에 주름을 더듬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당연히 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런 말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며 했던 말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밥값 진짜 비싸지. 점심에 뭐 먹기가 겁나더라. 회사 근처 식당에 10,000원짜리 밥이 없어. 그렇지? 비싸긴 해. 임씨도 고개를 끄덕여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요새는 싼 게 12,000원, 13,000원 하는 시대이니 말이죠. 그래서 요새 회사에 도시락 싸서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 정말? 귀찮을 텐데 대단하네. 임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침에 도시락까지 싸는 사람들이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싸가게? 임씨가 말을 하며 웃자 남편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도시락 좀 싸주면 안 돼.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자기 와이프가 싸준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 도시락 싸오는 사람들은 전부 와이프가 싸줘. 누가 직접 싸? 그러면서 남편이 휴대폰을 들어 웬 도시락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꼭 잡지에 나올 법한 알록달록 예쁜 도시락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찍어 놓은 게 아닌지 그런 사진들이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이 얼마나 멋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말이 문제였죠. 내가 도시락을 어떻게 싸? 왜 못 싸? 당신도 음식할 줄 알잖아. 출근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침밥도 안 먹는데 점심 도시락을 어떻게 싸라는 거야? 임 씨가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면 화를 내야 하는 상황 같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싸운다니까? 그 사람 와이프는 집에 있나 보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싸준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묻자 역시나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업주부와 자신을 비교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러냐? 그날부터 며칠간 남편은 임 씨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임 씨는 그 냉기를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되는 날 임 씨는 평소보다 40분 정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한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계란말이도 하고 반찬통에 있는 반찬들도 옮겨 담았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불고기도 조금 데워서 도시락통에 담자 남편이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도시락. 그러자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웬 도시락이야? 당신이 도시락 싸달라며? 오늘은 별다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오늘은 반찬도 몇 가지 사와서 만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 남편이 엄지를 치켜들자 임 씨도 조금 잠을 덜 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이 또다시 도시락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근데 도시락 말이야. 좀 더 예쁘게 싸줄 수 없어? 뭐? 예쁘게? 그래. 죄다 집에서 늘 먹는 거던데. 좀 색다르게 좀 싸봐.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놈의 도시락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장 동료의 와이프가 쌌다는 그 도시락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싸라는 거야, 아침에. 임 씨는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과일도 없고 말이야. 회사에서 먹는 점심에 과일까지 필요해? 꼭 필요해야 넣나? 보기 좋으라고 넣는 거지. 당신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그런 거야? 나 그것 때문에 1시간을 덜 잤어. 이왕에 싸주는 거 말이야. 조금 더 정성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말이지. 그럼 그 사람 와이프한테 가서 도시락 얻어먹든지 하세요. 난 못하겠으니까. 임 씨도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임 씨도 최대의 정성을 넣은 것이었는데 남의 도시락과 비교해서 그것처럼 해달라니. 임 씨도 시간만 많다면 못해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일엔 집에서 퍼질러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남편이 얄미웠죠. 그날 이후로 도시락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도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임 씨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더니 웬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김 씨는 퇴근해서 대충 밥을 챙겨 먹고 빨래를 정리해 놓은 뒤 막 청소기를 돌리고 소파에 앉은 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2차 하기로 했어. 1시간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안주 좀 준비해 줄 수 있어? 임 씨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9시쯤 되었는데 이 시간에 누구를 데리고 온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2차를 집에서 해? 그냥 밖에서 먹으면 안 돼. 왜? 집이 편하지. 그건 당신이나 편하지. 가자고 다 얘기해 놨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당신이 안 된다고 그런 거 같잖아. 미리 상의 정도는 해야지. 일단 알겠어. 임 씨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 씨도 금요일 저녁 정도는 조금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기에 씻고 맥주 한 캔 마시며 못 봤던 영화나 한 편 보려고 했었는데 다 소용없어졌죠. 임 씨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밥 반찬 말고는 딱히 안주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느니 차라리 배달시키는 게 낫다 싶어서 얼른 안주할 만한 음식을 2가지 주문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미 청소기를 돌린 후였지만 그래도 손님을 초대하기엔 부족해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속으로 남편 탓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한 잔이 들어가니 판단력이 흐려진 모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내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 준비했고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세팅을 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남편이 동료 셋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넷이 식탁에 앉았고 임 씨는 남편이 사온 맥주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잠깐만. 먼저 먹고 있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임 씨의 팔을 붙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주 좀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배달을 시키면 어떡해? 갑자기 온다는데 그러면 어떡해? 재료도 없는데. 그래도 다 접시에 옮겨 담았잖아. 그러자 남편의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다른 집들 가보면 무슨 전골도 해주고 즉석에서도 뚝딱뚝딱 잘만 만들어내던데 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전골이고 무슨 요리인지. 시간을 좀 더 줬다면 모를까. 임 씨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사사건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애초부터 임 씨가 뚝딱뚝딱 휘황찬란한 음식을 만들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임 씨는 한결같았지만 변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나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요리만 할까? 그러자 또 남편은 궁시렁거리면서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돌아가자 남편은 술에 취해 소파에 퍼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임 씨 혼자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를 죄다 꺼내놓는 바람에 식기세척기에 넣는 데만 해도 오래 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엌을 치우는 손길이 거칠어졌습니다. 다음 날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가지 긁은 드센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다운 맛이 없어. 뭐? 아니야. 남편은 여자가 어쩌고 하는 이상한 타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화장이 어떻고 운동이 어떻고 하더니 말이죠. 그리고 명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명절에 대한 부담감은 남들보다는 덜한 편이었습니다.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지갑도 잘 여니까 시어머니는 유독 큰 며느리인 임씨에겐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여행을 보내주는 것도 큰 며느리밖에 없으니 그런 것 같았지만 작은 동서들에게만 일을 시킬 수는 없기에 임씨도 눈치껏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부담이 아무리 적어도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편히 놀다 오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유심히 보더니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과일 좀 예쁘게 깎아봐. 여자답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과일을 여자답게 깎는 건 도대체 어떻게 깎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동생이나 작은 동서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라고.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 꽃 모양으로 자른 수박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 그 직장 동료의 도시락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남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옷이 그런 거 밖에 없어? 내 옷이 왜? 좀 더 예쁜 옷 없냐고. 평소와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검정색과 회색, 흰색이 주로 들어가 있는 옷이었고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깔끔했습니다. 좀 꾸미고 다니면 좋잖아. 임씨가 인상을 찌푸리자 남편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명절에 예쁜 옷을 어떻게 입어? 됐어. 말해봐야 모르겠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에 더 빈정이 상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마지막 그 한숨조차 너에게 뭘 바라냐 하는 듯한 느낌이라 임씨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말이죠. 결국 그날 남편과는 집에서 한바탕 말다툼을 했습니다. 남편은 널 위해 조언해 준 건데 왜 그러냐고 화를 냈고 임씨는 뭐가 문제인데 자꾸만 그런 지적을 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 하는 결론은 없었고 며칠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언행에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싸우게 된다는 걸 자기도 느낀 모양이었겠죠. 그리고 한 달쯤 뒤에 임씨는 남편과 함께 남편 직장 동료의 집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었고 임씨의 집에 왔던 동료들끼리 또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평소에 도시락을 싸고 다녔던 그 동료가 자신의 집에서 모이자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김에 아내들도 다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 와이프가 그런 거 좋아한대. 손님 초대하고 음식하고 그런 거. 그래, 요리 잘하니까?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속 당일이었습니다. 집 좋지? 그러네, 돈 열심히 모았나 보다. 이 친구 부모님한테 받았다는 모양이야. 정말?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직장 동료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얘기도 미리 하면서 그래서인지 신혼부부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50에 신혼부부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올라갔고 현관문이 열리자 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씨와 비슷한 또래이거나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른 부부들도 도착했습니다. 우리 회사 전설의 도시락을 싸주시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차리신 걸 보니까 역시나 대단하시네요. 거실에 큰 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아주 푸짐하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색깔도 고려를 했는지 보기에도 좋았고 종류도 무척 다양했습니다. 임 씨도 감탄했습니다. 요리사 하셔도 되겠어요. 에이, 아니에요. 디저트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식사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건 집주인과 그 아내였습니다. 미연아, 미안한데 이거 좀 더 있나?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앉아 있어요. 아니야. 미연이는 앉아서 먹어. 내가 또 올게. 남편의 직장 동료는 아내를 미연아, 우리 미연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물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 옆에 앉아서 참 살뜰히도 챙겼는데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애처가로 소문이 났어요. 밤마다 어깨 주물러주고 생일마다 명품 가방 사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월급이 비슷한데 명품 가방을 매년 사준다고? 아, 저희는 애가 없어서. 미연이가 몸이 조금 약해서 혹시나 힘들까봐 안 나왔지. 그 말에 임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주는 건 그리 놀랍지 않았으나 아이까지 포기할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둘만으로도 행복해. 같이 앉아있던 아내들은 부럽다면서 사랑꾼이라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임 씨는 조용히 웃으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 씨의 남편이 끼어들어 직장 동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여기 있는 다른 남자들이 집에서 얼마나 눈총을 받겠냐? 괜히 기준만 높여놓고 말이야. 그 말엔 다 같이 웃었습니다. 남자들은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큰 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같은 걸 왜 사? 돈 아깝게. 그때만 좋지. 시간 지나면 다 소용없어. 오히려 버릇만 나빠져서 나중에 안 사주면 큰일 난다. 순간 좌중에 어색한 기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버릇이 나빠진다는 단어에 여자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분위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들 잘 들어. 와이프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욕먹는 거야. 근데 10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해봐. 칭찬한다? 나처럼 해, 나처럼. 임 씨는 참다 못해 남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임 씨의 팔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왜 자꾸 찌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말은 멈췄지만 임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꼭 임 씨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는 직장 동료에게 몇 번 더 핀잔을 했지만 상대방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그런 남편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씨는 훨씬 어려 보이시네. 피부가 좋아서 그런가? 미연이가 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 관리도 많이 하죠? 요가 다니고 조깅도 하고 그래요. 피부는 피부과 다니면 누구나 좋아지죠. 겸연쩍어 하는 여자의 대답에 남편이 이번엔 임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운동이라고는 안 해요. 피부도 저렇게 광이 나야 하는데 푸석한 것 같고 머리도 맨날 이렇게 하나로 질끈 묶고 다니는데 재수 씨가 조언 좀 해줘요. 에이,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뭘. 피부도 좋구만. 아니야. 옷도 맨날 이런 거만 입고 다니고 말이야. 그리고 재수 씨 저희 와이프랑 친하게 지내면서 요리도 좀 알려주고 해요. 이 여자는 요리에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지. 집도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우리 집은 일주일에 3번씩 사람 써서 청소하는 거야. 듣다 못한 집주인이 나서서 말렸지만 남편은 한풀이라도 하러 왔는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도시락 한번 싸달라고 했다가 대판 싸웠다니까. 사람들이 애써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임씨도 애써 웃다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있더라? 다들 신발을 신고 있는데 혼자만 휴대폰을 찾는다면서 소파 미치며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려는 남편을 임씨가 말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텔레비전 및 선반 아래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죠. 그런데 화면에 떠 있는 이름에 임씨가 멈칫했습니다. 곰 같은 룸메이트. 이렇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찾았어? 임씨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임씨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곰 같은 룸메이트야? 그러자 남편이 눈을 감을 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곰이지. 그럼 여우야? 무슨 말이야? 곰 같은 여자라는 말이야. 여자다운 맛이 하나도 없잖아. 매력이 없어. 남편의 말에 임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자답게 이렇게 해라 하는 말과는 달랐습니다. 아내에게 여자다운 매력이 없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좀 방긋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못해? 남편은 여전히 눈도 뜨지 않은 상태로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그 와이프 봐. 내일 모레 쉰인데도 아직 소녀 같더라. 피부도 하얗고 몸매도 날씬하고. 얼마나 여성스러워? 부럽다. 뭐가 부러워? 그런 여자랑 사는 남자가 부럽지. 뭐가 부러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장모님은 절받기는 글렀지. 이젠 여자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거잖아. 그놈이 나랑 나이가 같거든. 근데 그놈은 아가씨랑 살고 나는 아줌마랑 사는 것 같아. 임씨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씨의 이름이 곰 같은 룸메이트라고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별명도 정성껏 지었습니다. 나도 애 둘 안 낳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안일 하는 사람 쓰고 요가나 하고 피부가 다니고 그러면 곰이 아니라 여우처럼 살 수 있었어. 젊음을 바쳐 함께 일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떵떵거리고 골프 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임씨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은 깡그리 무시하고 저 좋을 대로 짓거리는 남편. 취중진담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임씨의 말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옛날에 일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뒀으면 좋았잖아. 임씨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잠들었는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 혼자 누워있으니 머릿속이 차가워졌습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부부 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부 임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기억 못하나 싶어서 쳐다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삐졌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예민해. 눈치를 보니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았죠. 임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쇠락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에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임 씨는 홀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50대 초반의 아줌마였습니다. 얼굴에 윤이 나고 생기가 반짝거렸던 그 여자와는 다르긴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불만을 가질 정도로 볼품이 없나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최소한의 품위 유지는 했고 옅게 화장도 하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스타일이 다양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깔끔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런 임 씨에게 질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 머릿속에 다른 것이 들어찬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미없고 평범한 여자가 아닌 좀 더 예쁘고 나긋나긋한 그런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임 씨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이 임 씨의 남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말이죠. 남편은 점심을 먹고 금방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반대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쇼핑 좀 하려고. 쇼핑? 당신이 웬일이야? 남편이 놀라더니 드디어 자신의 말을 듣기로 한 거냐며 웃었습니다. 임 씨는 그대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고르고 원피스도 샀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400만 원짜리 핸드백도 샀습니다. 쇼핑한 것들을 차에 싣고 미용실로 갔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손톱도 곱게 칠하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임 씨는 무척 지쳤습니다.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것도 체력전이구나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다 산 거야? 당신 머리도 했어. 왜? 당신이 꿈이라고 했잖아. 아니, 그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또 뭐야? 가방? 남편이 쇼핑백을 열어보더니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고는 거의 놀라 뒤집어질 듯 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말도 없이 4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여자가 어딨어? 400만 원이면 재작년에 어머님 여행 보내드렸던 가격이랑 비슷하네.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더는 심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임 씨의 말 중에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예쁜 옷도 좀 입고 꾸미고 다니라길래 그렇게 한 것뿐이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피부과도 다녀왔습니다. 사회에 100만 원짜리 시술도 한 번에 결제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긁어본 적이 없었는데 참 쉽구나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임 씨는 꾸준히 변화했습니다. 매주 쇼핑을 갔고 나갔다 올 때마다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이 날개고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더니 임 씨의 평소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단한 미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보아도 스스로에게 돈 좀 쓰는 여자 같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남편의 표정엔 점점 불만이 보였습니다. 당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돈 안 들고 어떻게 꾸며? 그래도 절약 좀 해야지. 당신 취미 생활보다 적게 드는 것 같은데?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 씨는 요가 학원도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운동해라 요가라도 해라 난리였던 남편이 할 말이 많은 듯 임 씨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못 참겠는지 얘기 좀 하자며 임 씨를 앉혔죠. 당신
요새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아니, 집에 너무 소홀하고 맨날 나가잖아. 그리고 회사에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나가. 입술도 빨갛고 왜? 보기 좋지 않아? 이상해. 다들 예쁘다던데. 회사에서? 너무 과하잖아. 그리고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도 그만둬. 이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쓴 거야? 임 씨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나 오늘 사표 썼어. 뭐, 남편의 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진작에 회사 그만두지 그랬냐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은 것 같더라고. 나도 집에서 요리하고 시간 나면 운동도 하고 관리도 받고 그렇게 살게.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뭐 잘못 먹었어? 당신이 바라던 대로 하려는 건데 왜 그래?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곧 승진한다며? 언제는 그만두라며? 왜 그래?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당장 그만두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게? 월세도 받고 당신이 벌면 되지 뭐. 남들도 다 외벌이로 잘 살잖아. 임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남편은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임 씨는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장기 휴가를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그만뒀다고 말했죠. 아니, 애들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만 믿어. 난 이제 전업주부니까. 그날부터 임 씨는 완벽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는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고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혼자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애들도 다 따로 사니까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가 학원에 가고 가끔씩 내키면 미용실도 갔죠. 얼굴과 머리에 윤이 돌았습니다. 아직 요가 학원의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신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말이죠.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지금은 뭔가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시간도 없이 잘도 지금까지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골프 치러 갔을 때만이라도 뭐라도 해볼 걸.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다른 이유로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생활비 100만 원만 붙여달라는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평소엔 흔쾌히 보냈을 남편이 잠깐 생각하는 걸 임 씨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임 씨가 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니는 요가 학원 있잖아. 요가 학원? 그래. 요즘 같이 차도 마시고 하거든. 근데 남편들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낮에 요가하고 살고 그러나 봐. 그래? 남편이 이번에 외제차 뽑아준 여자도 있어. 부럽더라. 뭐, 그런 남편 둔 여자들은 얼마나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다들 나랑 비슷한 또래인데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평생 일도 안 하고 호의호식하고 우아하게 살더라고.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여태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그렇다고 당신이 남자다운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휴. 부럽다 부러워. 부럽다고?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당신 미쳤구나? 왜 그렇게 예민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린데.
전에 남편이 임 씨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차마 자신이 했던 말이 있으니 와락 화를 내지도 못하고 애써 눌러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남편과 임 씨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처음으로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임 씨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말 함부로 했던 거 미안해. 어떻게 함부로 했는데? 비교하고 부럽다고 하고, 여자답지 못하다고 하고, 이것저것 다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 처음엔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졌어. 당신도 이런 걸 원한 거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니까 이제 그만해.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회사 그만둔 건 너무 무모했어. 장난으로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자 임 씨가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사실 회사 그만둔 거 아니야. 휴가 낸 거야. 뭐? 그렇지. 역시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는 아닌 거 내가 알지. 남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럴 거면서 도대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재산 나누고 각자 번 돈도 각자 관리해. 뭐? 생활비 반반 내고 월세 나오는 거에 3분의 2는 내가 가질 거야. 아파트 관리비는 당신이 내고.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남편의 반응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용돈은 당연히 당신 월급에서 드리고 당신 취미생활도 거기서 내. 각자 돈 관리하자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월세는 왜 당신이 더 많이 가져? 아파트 관리비는 왜 내가 내고? 당신 그동안 같이 번 돈으로 어머님 생활비 드리고 골프 치고 이상한 장난감 같은 거 모으고 차도 바꾸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다 계산해 본 거야. 정확하지도 않잖아. 남편은 각자 돈 관리하자는 말보다도 자기가 불리해 보이는 조건이 더 거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제대로 해볼까? 나는 자신 있는데. 임 씨의 말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씩씩거리지만 반박할 말은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부부야? 룸메이트라며? 진짜 룸메이트 젊어 사는 거지. 참고로 밥도 각자 차려 먹고 집안일도 자기 건 자기가 해. 남편은 얼이 빠져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설마하니 임 씨가 이 정도로 도끼를 품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진작 남편에 대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얼굴만 봐도 남편이 했던 말들이 아직까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살아볼 작정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아직 졸업을 안 했고 지금은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해서 잠깐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은 변했습니다. 임 씨의 눈치를 보며 임 씨의 옷까지 빨래를 했습니다. 먼저 퇴근하는 날이면 임 씨의 목까지 밥을 차려놨고 자꾸만 얼쩡거렸습니다. 임 씨는 그런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정말로 룸메이트와 한 집을 공유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때때로 사과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렸다며 말이죠. 차가워진 임 씨의 태도에 정말로 이혼을 할까봐 두려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혼자서 모든 돈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보, 정말로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말이야, 내가 왜 그런 말들로 당신을 상처 줬는지 모르겠어. 당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거 알아.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냥 그때는 그 소중함을 잠깐 잊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용서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영영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도 이혼하고 싶어지는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임 씨가 옛날 남편의 처지가 되었고 남편이 임 씨의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임 씨는 여전히 요가 학원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퇴근하고서 밥을 차리거나 집안일을 하는 건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서툴어서 솔직히 엉망이었지만 임 씨는 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 씨가 그렇게 살아온 만큼 남편도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너무 쉬운 결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내에게 싹싹 빌며 후회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임 씨가 현재로서 생각한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임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부엌에서 서툴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 씨 부부가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영영 이대로 살아가게 될지는 임 씨만이 알 일이었습니다. 실은 작년에 전세금 올린다길래 모은 돈이랑 대출도 더 받아서 샀어요. 그걸 왜 거짓말을 하고 숨긴 거야? 굳이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해요? 저희 일이잖아요. 저희 돈으로 산 집이고요. 그렇다고 저희 그렇게 여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 많이 받았고 그거 갚으려면 앞으로 빠듯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 돈 많다고 착각하고 뭐라도 해달라고 할까 봐?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궁상맞게 사는 부모 달가워할 자식 없어요. 저희 집 샀다고 그러면 솔직히 엄마나 아버지도 그런 생각 드셨겠죠. 어떤 생각? 빌붙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황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황 씨는 자신을 무슨 빈대 취급을 하는 아들 며느리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전세를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한 건 황 씨 부부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얘기를 했다면 같이 축하해 줬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집을 샀다는 사실을 1년 넘게 비밀로 했습니다. 황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전세가 오른다는 뉴스에 도움을 줘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췄던 이유가 바로 부모가 빌붙을까봐 무서워서라니 세상에 어쩜 이렇게 기막힌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빌붙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각처럼 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황 씨의 생각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부모란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들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더 나이 들면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의미 없었습니다. 오해든 아니든 부모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걸 미리 알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돈 때문에 부모와 거리를 두는 아들 며느리를 황 씨 부부도 더 이상은 자식으로서 대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황 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베란다는 여기저기 녹슨 부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볕이 잘 들고 시야가 확 트여 있어 빨래를 널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남편은 같은 자세 그대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수년이 지나 이제는 조용히 이렇게 둘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페인트 칠 좀 해야겠는데요. 그래? 이따가 사올게.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 이 대답했습니다. 나간 김에 문고리 좀 사와야겠다. 최근 들어 욕실 문고리가 고장이 나서 문이 잘 닫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황 씨는 또 고칠 데가 없는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던 낡은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리모델링 한 적 없이 그때그때 고장난 부분만 수리를 해서 살았기에 빈말로라도 예쁜 집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 부부만 느끼는 아늑함이 있었죠. 텔레비전은 낡았고 소파는 가죽이 벗겨진 곳을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냉장고도 요즘에는 팔지 않을 법한 촌스러운 색이었죠. 하지만 황 씨 부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제품은 작동을 하면 됐고 소파는 앉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게 황 씨 부부의 지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니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 황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전세로 시작해서 천천히 집 넓혀. 그것도 재밌잖아. 집값을 계속 오르는데 내 집에서 시작하는 거랑 다르죠. 그런다고 대출을 잔뜩 받으면 그거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황 씨 부부는 아들이 결혼하면 주겠다고 몇 년 전부터 약속했던 금액 5천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이상은 못 도와줘. 모아둔 돈이랑 앞으로 벌 돈 그거 다 고려해서 형편에 맞게 시작해. 그게 황 씨 부부의 지론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지원해줬던 것은 그래도 시대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전세라고 해도 헐값이 아니니 그 정도 도움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으니 말이죠. 아들은 5천만 원을 적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은 그 정도가 황 씨 부부의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아들은 아담하지만 깔끔한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들어갔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를 계획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가 아니니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만약 애가 태어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좁지 않을까 걱정돼요. 애 하나 있다고 집이 좁지 않지. 둘, 셋 낳게 될 때쯤이면 넓혀서 갈 수 있지 않겠어? 평수는 작아도 방도 3개의 욕실도 2개였습니다. 거실도 작고요. 안방 빼고는 다 크기가 작아서. 그러면 애 크기 전에 늘려서 이사 가야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 집값이 부지런히 모아. 사치 부리지 말고. 황 씨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집 걱정을 한다는 아들이 지난달에 멀쩡해 보이는 차를 큰 것으로 바꾼 게 떠올랐습니다. 애기 태어나면 큰 차가 필요하다며 말이죠. 남편이 말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이 돌아와서 황 씨 부부는 이런 조언이 오지랖인 걸 깨달았습니다. 대신 아들 며느리에게 다른 쪽으로 보탬이 되고자 가끔씩 반찬을 싸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황 씨 집에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뭔가를 가지러 집에 온다길래 미리 반찬 몇 가지를 준비했죠. 아들 내외가 오면 황 씨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기에 그랬던 것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끓인 장조림과 새로 무친 겉절이를 반찬통에 담아 종이백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필요한 물건을 챙겨가려고 하길래 준비했던 종이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김치랑 장조림인데 너희 이거 잘 먹잖아.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챙겼을 아들의 표정이 미묘해졌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반찬 싸주지 마세요. 왜? 잘 안 먹어. 싸주시면 먹긴 먹는데 그냥 요즘에 이렇게 반찬 싸주는 거 좋아하는 자식들 없어요. 아들의 말에 황 씨는 다소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다고 준 건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몰랐어. 둘이 사는데 밑반찬 만들고 하려면 돈 들고 재료도 다 남고 그러잖아.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한테 도움 주려고 했던 거야. 이리 줘. 황 씨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버리는 게 아니라 황 씨 부부가 먹으면 그만이니까 상관없었죠. 그런데 아들은 신발을 신다 말고 다시 뒤돌아보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도움은 이런 게 아니고요. 보통은 다 돈으로 도움을 주죠. 그렇다고 엄마한테 돈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더니 아들이 황 씨의 집을 잠시 훑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이었지만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던 황 씨의 눈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집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 무슨 돈을 바라냐. 이런 표정이라고 생각했다면 과한 상상일지. 가볼게요. 쉬세요. 아들이 나간 뒤 황 씨는 조금 어리나가 있는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눈초리가 참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웃었습니다. 참나. 웃기는 놈이네. 꼭 호화로운 새 아파트에 살아야 돈이 있는 줄 아나. 요즘 전세금 올랐다면서 고민이 많은 모양이던데. 그것 때문인가? 애가 평소와 다르게 뭔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전세금을 좀 도와줘야 하나? 아이고, 됐어. 부모 도움 전혀 없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멀쩡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뭘 더 도와줘. 아니, 그 눈빛이 꼭 우리는 돈도 없냐는 듯한 느낌이었다니까 그러네요. 냅둬. 그냥 우리 돈 없다 그래. 노후 자금도 빠듯하다고. 그러니까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남편은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이 넌지시하는 말에 정말로 아들이 황 씨 부부를 노후 준비도 안 된 딱한 노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나 아버지, 소소하게라도 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뭐 하냐고 하길래 아빠랑 둘이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아들이 꺼낸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 100세 시대고 아직 젊으신데 너무 집에만 계신 거 아닌가 해서요. 집에만 있기는 이따가 오후에 산책도 나가기로 했어. 그런 거 말고요.
용돈벌이도 조금씩 하면 좋잖아요. 강조하는 말에 황 씨는 문득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70세 넘어서까지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아는 친구 할머니는 지금 99세인데도 아직 살아계신데요. 아이고,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마. 너희 걱정이나 해라. 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다며. 네, 황 씨의 말에 아들은 급격히 목소리를 내리깔았습니다. 괜찮은 거지? 네, 뭐, 얼버무리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알아서 잘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능력이 없다면 걱정이 더 될 법도 했지만 그래도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금방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너무 힘들다면 부모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전세금을 올려서 주었는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바빠 보이기는 했습니다. 전화통화가 얼른 안 될 때가 있었고 받아도 바쁘다고 말하고 10초도 안 되어 끊는 경우도 많았죠. 열심히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 씨의 생일에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여기 생신 선물이요. 이런 거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아버지랑 내일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저금을 해두시던가요. 아들이 모처럼 주는 용돈을 한두 번 사양하다가 이내 기쁘게 받았습니다. 봉투에 들어있는 건 5만 원짜리 4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아들 며느리를 위해 차린 밥상을 생각하면 그게 그 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갈비에 전복찜에 아들네가 올 때마다 특별식이 올라갔죠. 근데 에어컨 소리가 크네요. 에어컨. 그런가? 모르겠네. 오래돼서 그렇겠지. 몇 년 쓰신 거예요? 엄청 오래전에 샀잖아요. 산 건 아니었지. 아는 부동산에서 누가 버리고 갔다고 해서 주워온 거야. 황 씨가 웃으며 대답하자 아들 내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렇다고 못 쓰는 거 버린 게 아니고 이사 가면서 두고 갔다고 해서 가져온 거야. 가져올 때는 훨씬 좋은 거였어. 그게 몇 년 됐더라. 15년? 잘 모르겠네. 작동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새로 하나 사세요. 뭘 사? 찬바람 멀쩡히 잘만 나오고 있구만. 그러자 아들이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장나면 바꾸면 되지. 저렇게 보여도 고장 한 번 안 났어. 에어컨을 젊은 사람들처럼 24시간 트는 것도 아니었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정말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황 씨 부부 모두 굳이 에어컨을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배추를 사려는데 혹시나 아들네가 먹을까 싶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나 안 먹겠다면 남편과 둘이 먹을 만큼만 담그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요? 네, 한 통만요. 그래? 그러면 조금만 더 담글게. 네. 나중에 가지러 가면 돼요? 너희 요즘 바쁘다며? 아버지한테 가져다 주라고 할까? 황 씨의 물음에 며느리가 어쩐지 다급한 음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가지러 갈게요. 뭐 하러 그래? 그러자 전화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엄마, 절대 오지 마세요. 저희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귀찮은데 가지러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혹시나 부모의 방문이 부담스러운가 싶었습니다. 너희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앞까지만 가져다 준다고. 내려와서 받아가라는 말이었어. 그러니까요.
저희가 갈게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힘드시잖아요. 아들이 이번에는 다소 누그러진 어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미간이 찡그러졌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해. 편한 대로. 전화를 끊었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황 씨가 자신들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손사래를 칠 일인가 싶었습니다. 마음이 좀 상했죠. 뭐래? 자기들이 가지러 온대요. 근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네. 절대 오지 말래. 절대? 참 놔둬?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가 보지. 그리고 몇 달 뒤 설날이었습니다. 당일 아침에 함께 떡국을 먹고 아들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초가에 가야 하지 않아? 차 막히겠다. 황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어 차가 막히는지 보려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사돈네가 사는 대략적인 동네를 찍어봤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떴습니다. 명절이라 평소보다 더 막혔죠. 아, 집에 들렀다가 가야 하는데. 집에 왜 들러? 설 선물 사놓은 걸 장모님 드릴 걸 차에 안 넣어놨더라고요. 정말? 얼른 가야겠다. 아들네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출발했을 때 얼마나 걸린다고 떠? 그렇게도 찍어볼 수 있나? 차 막혀? 며느리가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출발지를 우리 집으로 하고 지금 2시간 반 걸린다고 뜨네. 그 대답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반면에 황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황 씨의 집에서 3시간이 걸리는데 아들의 집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릴 리가 없었습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하는데 2시간 반 걸린다고. 내가 찍어봤을 땐 3시간 걸리는데 너희 집에선 사돈네가 더 멀잖아. 그런데 아들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황 씨가 쳐다보자 아들은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장모님 댁 정확한 주소 찍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이게 고장 났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떤 코스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쨌거나 차 막히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 볼게요. 그래. 알았다. 아들의 표정이나 말투가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깔아줘서 쓰고는 있지만 이런 휴대폰 앱 같은 건 아들이 더 잘 알 테니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감자 한 박스 보냈어. 감자요? 아이고, 잘 먹을게요. 요즘 감자 비싸던데. 맞아. 아, 그리고 재현이한테도 보냈다. 재현이한테도요? 황 씨의 아들에게도 감자를 보냈다는 시누이. 시누이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텃밭에 기른 작물들을 때 되면 이렇게 한 박스씩 보내주곤 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알고요? 왜 몰라? 작년에 옥수수 보내줬었잖아. 아, 맞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한테만 보내주면 알아서 나눠 먹을 텐데. 많이 먹으면 좋지. 너무 많으면 주위에도 나눠주고 해. 잘 먹을게요. 어제 보냈는데 내가 전화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이제 말해주네. 아마 오늘 내일 도착할 거야. 황 씨는 웃으며 시누이와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시골에 고모가 감자 보내셨다네? 아, 그래요? 나중에 좀 가지러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모가 글쎄 너희 집에도 한 박스 보내셨대. 네?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보냈다고요? 그래. 많으면 앞집에도 좀 나눠주고 그래. 아니, 왜 말도 없이 보내요? 그걸 택배를 보냈다고 하니까 가지러 오겠다더니 자기 집으로 보냈다니까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많이 먹으라고 한 박스씩 보내주셨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보내냐고요. 마음대로 감자를 뺏어간 것도 아니고 준 것인데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먹기 싫으면 말어. 왜 짜증을 내니? 택배 도착하면 아빠한테 가지러 가라고 할게. 황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한테 화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태도가 마음을 안 좋게 했습니다. 혹시나 버리지 마. 엄마 아빠가 먹으면 되니까. 너희 고모가 얼마나 정성껏 농사 짓는 줄 아니? 오지 마세요. 뭐만 하면 집으로 온다고 그러세요? 뭐? 택배 받으면 제가 가져다 드릴 테니까 오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번거롭게 말도 안 하고. 됐어. 그대로 둬. 생각해서 줘도 난리야? 황 씨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겠다고요. 집에 찾아오고 그러시는 거는 불편해요. 그러고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황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감자 한 상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자 때문에 화를 내는 것도 그랬고, 굳이 자기가 갖다 주겠다며 소리를 치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말을 안 하고 보낸 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지만, 결코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 저녁에 아들 부부가 감자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점심쯤에 황 씨도 감자를 받아서 다용도실에 정리를 해둔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외출해서 없는 상태였죠. 이거 받으세요. 아들은 감자 박스를 식탁에다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회사에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요. 큰 소리 내서 죄송해요. 아니다. 황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를 하는데 계속 서운해하면 토라진 것처럼 밖에 안 보일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저녁 약속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목욕탕에 다녀왔다가 지인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황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아는 사람이 주더라고. 요즘 실버타운이 그렇대. 실버타운 홍보 팜플렛이었습니다. 호텔처럼 호화스러워 보이는 시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주길래 받았지. 근데 네 아빠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엄마랑 아빠랑 나이 들면 그런 데 들어가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서 구경 삼아 봤어.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황 씨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식당도 있고 운동시설도 다 있더라. 의사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데가 얼마나 비싼데요.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비싼 건 들었지.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아? 여기 대기가 있어서 미리미리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 비싼 이유가 있겠지. 아들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아야죠. 돈 없이 이런 데 들어갈 생각하면 그건 사람들 욕심이고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썼지만 어감이 이상했습니다. 꼭 황 씨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이요? 어머님,
이런 건 자식들의 의사나 변호사. 그 정도는 돼야 보내드리죠. 어머님, 아버님 이런 데 가시면 저희는 어느 세월에 집 사서 이사해요? 남들은 오히려 부모님 도움받아서 다들 내 집으로 신혼 시작하는데. 황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했습니다. 실버타운 들어가도 괜찮겠다는 한마디에 이런 반응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참 기분 나빴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라던지, 남들은 부모가 집을 사준다더라 라던지, 분명한 건 둘 다 황 씨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여기 보내달라고 그랬어? 저희 보라고 두신 거 아니에요? 결국 자식이 보내드려야 하잖아요. 황 씨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돈 내달래? 그냥 나중에 저런 데도 있다니까 봤다는 거잖아.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노후의 부담은 주시지 말아야죠. 뭐라고? 취직할 때까지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줬던 5천만 원은 돈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요즘 자식들이 부모 싫어하고 피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나이 들었다는 핑계로 일 안 하고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편히 살려고 하잖아요. 며느리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자주 바쁘다고 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인가 싶었습니다. 보아하니 가진 재산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자신들에게 도움도 딱히 안 되니까 나중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거리를 둬야겠구나. 이게 아들과 며느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황 씨 부부도 5천만 원, 사돈도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맞추는데 잡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며느리도 과연 자신의 부모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똑같았습니다. 부부가 아주 잘 만났다 싶었습니다. 황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버타운을 가든 깡통 차고 나앉든 너희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와달라고 할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 서로 각자 잘 살자. 이제 됐지? 마음에 짐 덜었지? 이만 가봐라. 황 씨는 아들 내외를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는 감자박스와 실버타운 팜플렛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오히려 부릅떴습니다. 저런 자식에게는 눈물 한 방울도 아까웠죠. 그날 일은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편이 알았다가는 쓰러질지도 몰랐습니다. 황 씨는 며칠 동안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수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아들 부부가 두고 간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절에 두고 간 양말 한 짝, 넥타이 같은 자잘한 물건도 있었고 아들이 함께 살 때 섰던 낡아빠진 책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황 씨는 빈 감자 박스를 다용도실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물건들을 전부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뭐해? 재현이한테 보내려고요. 그걸 왜? 필요하대? 여기 둬서 뭐해요? 황 씨는 박스를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택배로 보내버렸죠.
택배를 받았을 때 아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역 번호가 찍혀 있어서 스팸 전화인가 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발신자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드림 아파트 관리실인데요. 아, 네.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이었습니다. 여기 택배가 왔는데요. 받는 분이 이사 가신 지 꽤 됐어요. 네? 황 씨는 얼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가 백사동 1101호 아닌가요? 네. 맞는데요. 여기 적힌 성함 보니까 전에 사셨던 분 같아요. 지난번에도 택배가 이렇게 왔는데 전에 사시던 분이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똑같은 택배가 오니까 집주인께서 맡겨놓고 가셨어요. 전에 사시던 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보내는 사람의 적힌 번호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관리인의 전화에 황 씨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택배 이거 가지고 가주셔야겠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보내지 마세요. 분실돼요. 아, 예.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사한 지 한참 됐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감자도 그 주소로 보냈고 아들이 가져왔는데 생각을 더듬어 보자 황 씨는 번개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자를 보냈을 때도 김장김치를 갖다 준다고 했을 때도 아들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번거롭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굳이 자기가 올 테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설날에 내비게이션 찍을 때도 이상했습니다.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많은 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그런 사인들 말이죠. 황 씨가 전화를 끊자 옆에 있던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재현이가 이사를 가? 황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모르고 있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지난번에 실버타운 이야기까지 하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이사했어?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따가 집으로 갈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대답해봐. 퇴근하고 갈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남편과 황 씨는 몹시 혼란스럽고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황 씨는 도저히 몰랐습니다. 혹여나 황 씨 부부가 아들네 집에 찾아갈까봐 그랬던 것인지, 혹은 아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부모와 거리두려는 젊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인 것인가. 그리고 굳이 찾아와서 얘기하겠다는 아들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 늦은 시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숨겨야 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언제 이사했어? 전세금 올라서? 더 싼 전셋집 구해서 이사한 거야? 황 씨의 질문에 아들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숨겼는데? 택배 보낼 때도 그렇고 너희 집 간다고 했을 때도 말 안 했잖아. 이사했다는 한마디면 되는걸? 어쩌다 보니까요. 타이밍이 그렇게 됐어요. 바쁘기도 하고. 아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사했다는 말 한마디 하는데 1년 넘게 타이밍을 못 잡았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인지 황 씨도 남편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황당한 표정이 표시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내내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시근덕거리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왜 내 돈 주고 집을 샀는데 비밀로 해야 해? 황 씨 부부가 아닌 황 씨의 아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은 황 씨는 놀란 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사다니. 아니, 당신이 말하지 말자며. 그래도 자꾸만 거짓말 해야 하고 눈치 봐야 하는 게 답답해서 그래. 나도 이제 할 말은 좀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황 씨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작년에 전세금 올린다길래 모은 돈이랑 대출도 더 받아서 샀어요. 그걸 왜 거짓말을 하고 숨긴 거야? 황 씨는 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셋집을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했다고 하면 축하해 줬을 텐데 왜 굳이 속여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굳이 그걸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해요? 저희 일이잖아요. 저희 돈으로 산 집이고요.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꾸만 석연치 않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집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 그렇게 여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 많이 받았고 그거 갚으려면 앞으로 빠듯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자식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말을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 돈 많다고 착각하고 뭐라도 해달라고 할까 봐? 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표정만 굳히고 말없이 서 있는 아들 내외를 황 씨는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지금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그때 아들도 며느리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궁상맞게 사는 부모 달가워할 자식 없어요. 그 와중에 일은 안 하시고 실버타운 팜플렛 보고 계시고 저희 집 샀다고 그러면 솔직히 엄마나 아버지도 그런 생각 드셨겠죠. 어떤 생각? 빌붙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아들의 입에서 빌붙는다는 단어가 나온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보세요. 지금 이렇게 저희 추궁하고 계시잖아요. 황 씨도 남편도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황 씨가 궁금한 건 왜 집을 샀다는 사실을 숨겼느냐였습니다. 집을 산 게 괘씸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둘의 힘으로 집을 넓혀가라고 했던 게 황 씨 부부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황 씨 부부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해였다고 하더라도 아들 며느리의 말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황 씨 부부가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식에게 버려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래. 그러니까 돈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분수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네. 돈 필요하면 스스로 일을 하고 말이야.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 빈대 붙을 일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 그놈의 걱정하지 말란 소리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좀 현실적으로 사세요. 저희도 아이 생기고 그러면 엄마 아빠 챙겨드릴 여력 없어요. 저도 제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젊었을 때 뭐 하신 거예요? 남편이 아들의 말에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죠.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잠시 들리고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웬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아들의 발치에 탁 소리가 나게끔 던졌습니다. 그거 안 해봐라. 이게 뭔데요? 열어서 봐. 아들이 짜증스런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의 미간을 찌푸리며 한참 글을 읽어내려가던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뒷장을 넘겼다가 다시 앞장으로 왔다가 꽤나 두꺼워 보이는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엄마 아빠 재산이에요? 아들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던 며느리가 종이를 휙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반응도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세금 정리할 게 있어서 받아놨던 서류들인데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충분해. 너희 도움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럼 왜 여태 숨기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사셨는데요? 숨기긴 뭘 숨겨. 우리가 우리 재산 목록까지 자식한테 일일이 알려주고 살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뭔데? 우리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저 결혼할 때는 5천만 원만 주셨잖아요. 너는 5천이 적은 돈이야? 살아보니까 적든? 그러자 아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5천을 모으려면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부모에게 공짜로 받은 5천은 결코 적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5천만 준 거야. 너 그만큼 키워준 건? 공부시켜준 건? 그건 다 공짜냐?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부모의 도움 없이는 그렇게 편하게 공부만 하지는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언제라니? 그냥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평생 모았다. 오래된 에어컨 써가면서. 그래서 부동산도 투자했고 적금도 들었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설마 부모에게 빌붙고 살려고 그런 거냐? 남편의 말에 아들은 어버버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돈으로 집을 사든 이민을 가든 우리는 상관없어.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고 너희한테 도움 청한 적 한 번도 없고 너희가 우리한테 준 게 뭔데? 생일에 줬던 용돈? 여태까지 줬던 거 전부 쳐도 몇십만 원 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사람은 우리 아니니? 황 씨의 말에 며느리도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이유로 숨겼던 게 아니에요. 돌변한 태도의 황 씨는 냉소했습니다. 왜 이제 생각이 바뀌냐? 네 아버지가 알뜰하게 모아서 조금 쓰고 살다 죽으면 다 외아들 주자고 했는데 그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다 필요 없지. 열심히 써야겠다. 이제부턴 네 말처럼 궁상 떨지 말고 말년에 매일 호텔에서 사는 한이 있어도 다 쓰고 죽을 테니까 행여나 기대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찾아오지도 말아라. 돈 없으면 빌붙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심리라며. 나도 그런 자식은 사양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황 씨는 서류를 다시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만 가봐라.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저는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들은 저 하나인데 그래서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기분 상하게 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황 씨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나이 들고 돈 없는 부모가 자식한테 좀 기대면 안 되는 거냐? 자식 열심히 키워서 장가까지 보내놨다면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만큼 해준 거잖냐. 그러면 죽기 전엔 반대로 자식이 좀 돌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자식 쉽게 키운 부모도 없다.
이번 일로 너한테 실망이 커. 아니, 앞으로는 안 보고 살만하겠어. 그러자 며느리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어떻게 저걸 보여주자마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더 괘씸하다는 거 모르니? 아, 얼른 나가. 남편이 최후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 지친 두 중년이 있었죠. 그 뒤로 아들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아들이 혼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문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황 씨 부부는 무척 바빴습니다. 이사 준비로 말이죠. 황 씨 부부는 근처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살던 아파트는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정말로 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젠 궁상 그만 떨고 부부만을 위해서 살자 싶었습니다. 남은 돈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줄 자식이 없다면 결국 쓰는 게 득이었습니다. 물론 평생 돈을 물처럼 써버릴 정도로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황 씨 부부는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황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집으로 찾아오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새 거는 다르긴 하네. 황 씨는 새 에어컨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들의 번호는 차단해서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맡길 사람이 없어서 울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황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영영 말이죠.